3월 16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오찬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실무 협상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 외에 양측 모두 구체적 이유는 함구하고 있는데요. MB 사면과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노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무산이 아니라 시간이 더 필요한 거라고 했는데 정치권에선 신구 권력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김호수 검찰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죠. 다만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할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 총장이 오늘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한 걸로 해석됩니다. 검찰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오늘 광주를 찾아 압도적 지지에도 대선에서 졌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쇄신 또 쇄신하겠다고 했는데요. 윤호중 비대위를 둘러싼 혼란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는 오늘 윤호중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퇴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백반장 조멘토,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컷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백반장, 네. 청와대 오찬회동을 4시간 앞두고 양측이 이제 취소, 무산됐다는 발표를 동시에 했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거죠?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유에 대해선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사면 문제로 충돌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건데요. 일각에선 특별 사면보다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가 더 예민했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특별 사면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나 또는 내용을 놓고서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청와대 회동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뉴스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오늘 최대 의원 모임에서는 사퇴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직접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의사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 있으니까요. 가부간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들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따가 국회 상황 차려 짚을 거죠? 네. 이따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니까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오찬 회동, 불과 4시간을 남기고 취소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양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죠.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놓고 간극이 컸던 걸로 전해집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불편한 동거, 4사람, 그리고 발사 실패와 줄어든 확진자, 마지막 분단은 비극입니다. 네, 새 대통령 취임까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새 인수위원 인선을 발표하고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개혁 방안을 내놓는 등 윤석열 인수위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제대로 일하려면 역시 속이 든든해야 하죠.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김치찌개 오찬에 나섰습니다.
네, 인수위가 있는 서울 통이동 먹자골목에 등장한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입니다. 영화 포스터를 연상케 하는 발걸음이 인상적인데요. 식사 후엔 집무실까지 20여 분간을 걸어서 이동하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런 윤 당선인의 등장에 시민들의 셀카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딸이랑 아저씨를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네, 자. 엄마하고 그냥 날이 따뜻해서 나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할거 다 하네. 네, 오전에 시작된 인수위 회의가 근처 김치찌개 식당으로 이어졌다. 인수위 업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윤 당선인은 이 시각에 청와대에 가 있어야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당선 후 첫 회동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죠.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배석자 없는 독대 오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동을 불과 4시간 앞둔 오늘 아침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일정 취소를 알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이 회동이 미뤄진 구체적 이유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연기를 요청했느냐 역시 답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다만 청와대는 회동 의제로 거론된 MB 사면과 인사권 문제 그리고 인수위의 청와대 개혁안 발표에 대해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선인과의 회동은 어떤 결론을 내야 하는 여야 영수회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제가 사전에 상당히 노출된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형식의 그런 느낌을 좀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 분위기가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빠 있었다. 점령군처럼 왜 행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결과적으로 정권 인수인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 됐습니다. 파열음은 이미 곳곳에서 관측됐죠. 선거 전 적폐 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본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그래서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부턴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입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입니다. 윤 당선인은 MB 사면 건의를 기정사실화했고 청와대 내부 기류도 사실은 부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씨 사면 때처럼 임기 말 국민 통합을 실현한다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권이 MB 김경수 전 지사 패키지 사면론을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거든요.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한번 두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왈가왈부할 수가 없지만 청와대가 마치 정치적 야합이라도 하는 양 동반 사면을 검토한다고 주장하는 건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 타협 형태로 이제 김경수 지사 묶어서 사면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고민하실지는 좀 두고 보고 싶네요. 저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안건은 바로 인사권, 인사입니다.
이 청와대의 공기업 알박기 인사를 둘러싸고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청와대는 윤 당선인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일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에 민주당의 사무처장 출신인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지난달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김재남 전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을,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사장인 윤형준 전 청와대 사이버정보 비서관까지 임명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 기관장은 36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약 80%는 임기를 2년에서 3년이나 남겨뒀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단 4곳에 불과합니다. 현 청와대가 정권 교체 직전 친여 성향 인사들을 대거 임명할 경우 새 정부와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저희 입장이 잘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퇴하라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정권 교체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분리돼야 한다는 건데, 따라서 마지막 알박기 인사는 차기 정부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이고 임기 내에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민정수석실 폐지를 골자로 한 이 당선인의 청와대 개혁 사법개혁안이 현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신상털기, 그리고 뒷조사와 같은 권력 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전에 없습니다. 관련해 청와대는 현 정부에서 하지 않은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과 당선인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픽입니다. 내 사람. 네, 첫 번째 픽에서 다뤘던 대통령과 당선인 간 불편한 동거의 연장선상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뽑았던 인사와 관련된 내용으로요. 이 김호수 검찰총장 거취에 주목해볼까 합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폭탄 발언을 꺼냈습니다.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이 한마디로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뭉개고 있지 않느냐, 제대로 할 자신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빠져라. 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뉘앙스였습니다. 여기서 문득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검찰총장 윤석열 당선인이 떠오르는데요. 자, 윤 당선인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며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었죠.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민주당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막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사퇴하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법이 보장한 검찰총장의 임기,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선 대부분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요. 자, 이제 상황은 마치 거울을 마주한 듯 정반대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 라는 명분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되는 겁니다. 김호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원행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기가 있는 사람을 그냥 내쫓는 건 문제가 있다. 다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은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문재인의 사람인 김호수 총장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는 주장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 능력을 보여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거를 보여준다면은 권성동 의원이 제기하는 그런 거와 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소위 정치적으로 임명된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잘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2023년 5월까지 앞으로 1년 3개월가량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발사 실패입니다. 북한이 결국 우리 대선 이후 첫 무력 도발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아침 평양 순안 일대에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발사체를 발사했는데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합참은 발사체가 초기 단계에서 상승하다 일정 고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발사 직후에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육해공에서 전방위 대비 태세에 나섰던 한미당국은 현재 발사체 기종 등 재원에 대한 추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픽, 줄어든 확진자로 꼽았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0만 741명, 역대 최다입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줄어든 확진자냐고요? 자,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약 44만 명이 집계됐는데 최종 집계는 오히려 40만 명대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 정부는 PCR이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도 확진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중복과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정부의 정점 예측치인 3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일주 정도 내외의 정점을 형성한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코로나19 전체의 대응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레 발표하는 거리두기는 완화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밤 11시 제한은 12시까지로 늘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분단은 비극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둔기를 휘두른 유튜버 표모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오늘 아침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 때리려고 망치 갖고 계셨나요?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불만 갖고 휘두르신 거 맞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게 더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다 분단의 비극입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의 비극입니다. 표 씨는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신촌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송영길 전 대표를 뒤에서 둔기로 내려쳤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한미 군사훈련에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고 외쳤는데요. 경찰 조사에선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불만이 있었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네, 수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겠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아까 이제 그 신체커가 출근길 발언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그 출입 기자단에 아예 입장문을 이제 보낸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어제 이제 권성동 의원의 발언 이후에 이제 검찰 내부가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오늘 입장을 낸 걸로 봐서 사퇴를 거부한 뜻으로 일단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찬 원래 이제 청와대에서 예정이 돼 있다가 이제 4시간 전에 발표가 됐죠. 무산됐다는, 취소됐다는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신체코도 설명했지만 이제 정권 말에 공공기관장 인사라든지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서 아무래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연기 소식은 회동을 불과 4시간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구체적인 연기 사유 그리고 누가 먼저 연기 요청을 했는지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만 윤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는 청와대가 어젯밤에 취소 통보를 한 걸로 알려왔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회의 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의제 협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핵심 의제들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윤 당선인 측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 문제가 거론될 거란 점은 기정사실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초반에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가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아까 이제 그 신체코도 설명했지만 김경수 지사 동반 사면론까지 맞물리면서 또 뭐 100% 장담한다든지 뭐 예측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또 발언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청와대의 불쾌감이 커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 당선인 측 권성동 의원이 문 대통령이 MB와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같이 할 것이다.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마치 정치적 야합이라고 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사면을 원하면 차기 정권에 사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선인이 요청할 경우에 거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게 2달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그것이 맞고 또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당선인이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놓고서도 파열음이 났죠. 네, 최근 그 문 대통령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일부 공공기관 인사를 단행을 했고요. 당장 이번 달 31일 임기를 마치는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자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 임기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는 5월 9일까지고 그전까지는 법에서 정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체 공기업 기관장 36명 중에 29명이 2024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관장 임기가 올해 안에 만료되는 공기업이 단 3곳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더해서 공공 부분에서조차 지원 사격을 받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버거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남,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하지만 이번처럼 그 회동 자체가 취소된 건 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아마 이제 장제원 실장 또 이철희 수석이 오늘 내일 상당히 바쁠 걸로 보이는데 봉합이 될지 아니면 더 큰 파열로 갈지 아마 이번 주에 또 상당히 많은 속보가 쏟아져 나올 걸로 보입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오늘 회동 무산, 불편한 동거 이어진다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가 출범한 지 사흘째지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내 최대 의원 그룹이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말 송구합니다. 이 자리에 죄인됨 심정으로 섰습니다. 분에 넘치는 성원과 지지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또 호남 시도민 여러분께 그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 길은 오직 처절한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쇄신뿐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어제 강릉과 동해를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광주를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85%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정권 재창출 실패에 대한 사과와 쇄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비대위 회의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는 이어졌는데요. 탄핵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초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인사실패, 내로남불, 불공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잃은 것을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그 가장 큰 계기가 조국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윤 위원장은 묘역 방명록에 광주 정신으로 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길을 잃지 않도록 영령들께서 굽어 살피소서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 당내 엇갈린 목소리들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젊은 민주당을 약속하면서 닻을 올렸던 민주당 비대위. 하지만 연일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86그룹 출신으로 구성된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또한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의견을 미리 내비치기도 했었죠. 그런데 책임의 한복판에 있었던 분이 또다시 비대위원장을 8개월 동안 8월까지 한다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당원들 역시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이른바 이재명계로 불리는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원내대표 선거의 향방 정치부 회의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이분을 빼놓아선 안 되겠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 사무총장도 하고 또 지금까지 원내대표도 했고 법사위원장 당의 핵심 요령을 맡은 분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반성이 전혀 없다는 메시지밖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기득권을 놓지 않았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연일 윤호중 사퇴를 외치던 김두관 의원은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할 뜻을 밝히면서 대선 패배 책임 논쟁은 이제 그만두자던 우상원 의원의 목소리가 와닿지 않았던 걸까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대선 패배를 두고 586 용태론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기억을 되돌려서 민주당 586 용태론을 되짚어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이지 기득권이 아닙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후보를 향한 지지부진한 지지율에 민주당 내부에선 인적 쇄신 논의가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 86그룹의 간판으로 꼽히던 송영길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송 대표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586 용태론을 제기했던 김종민 의원 또한 자신이 말했던 건 정치제도의 용태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낡은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켜야 된다. 이 제도 개혁에 우리 86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송영길 대표, 사임 5일 만에 자신의 근황을 알려왔는데요. 자신의 SNS를 통해 부친의 산소를 방문한 사진과 함께 선거를 이유로 사무제도 모시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으로 아버님을 찾아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는 법, 기어이 다시 봄을 찾도록 길을 낼 것이라며
대선 패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 586 세대들이 누구길래 용퇴론이 제기되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백반장이 마련한 회심의 코너, 백다의 클래스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586 세대, 이른바 민주화 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중 오선의 송영길 의원은 당내 586 그룹의 맏형격이었지만 이번 대선 패배로 지도부가 총사퇴하며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입니다. 당내 대표적인 586 세대 의원들로는 안민석과 임종석, 이광재 의원을 꼽을 수 있는데요. 과거 이광재 의원은 586 세대 교체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88학번 586인데 그는 진화를 해 세계적 인사가 됐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줬다. 정치권 586들도 일종의 미드필더가 돼 다음 세대를 얼마나 끌어오르냐가 중요하다. 그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떠나야 한다. 네, 봉준호 감독을 언급하니 이분이 떠오릅니다. 정치부 회의의 미드필더. 봉준호 감독과 같은 88학번의 복국장이 계신데요. 민주당에선 이 586 용퇴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소나무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민주당 얘기로 돌아와서 안민석 의원과 이광재 의원은 각각 경기지사와 강원지사로 출마할 것으로 보여서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586 용퇴론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윤호중 비대위는 어제 지방선거 공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문재인 정부가 진행되면서 어떤 지금의 국민들의 평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시 공천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게 저희가 공천에 개입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호중 사퇴를 주장하며 비판하던 김두관 의원도 청년 비대위원의 발언에 일견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친문계가 상당히 격앙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특정인을 겨냥해서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 이건 뺄셈의 정치가 된다. 책임져야 할 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 지도부가 나서서 당신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화합이 안 된다. 김두관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선당우사가 가장 좋기는 좋은데 누가 선당우사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분노할 이유가 뭐 있나요?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수용하면 될 일이지 거기에 뭐 그렇게 분노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패배 이후 쇄신과 책임론에 휩싸인 민주당. 하지만 정작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는 목소리는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얘기로는 더 이상 민주당 쇄신이 어렵다는 건데요.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에 당내에서 배신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탈당을 절대 안 할 거고요. 예. 뭐 탈당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요구하실 게 아니라 그분이 나가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히 대선 패배라는 걸 작년 재보선 결과 이후 계속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 그에 대해서 자아 비판을 해야 될 것이고 자아 비판을 해야만 쇄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아 비판하자는 그 목소리를 입막음을 한다면 어떻게 쇄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민주당 비대위 출범 이후 당내 쇄신을 두고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사안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바로 대장동 특검인데요. 내일 비대위를 만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비토 여론을 전하기로 했던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대장동 특검의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특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만을 특정해가지고 한 법안을 계속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당이 요구하는 두 후보 다 들어가 있는 이 법안을 미루기 위해서 시간을 끈다. 이런 인상을 준다면 저는 그것이 이게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상설특검법이 사실은 민주당이 하자 그래서 만든 법입니다. 근데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하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또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안 하냐 그러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간 의견을 좁히기 힘든 가운데 만일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특검 도입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소환 조사와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대선 패배 이후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한 민주당, 대장동 특검과 다가올 지방선거 등 산적한 문제에도 여전히 당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쇄신을 내걸었지만 진정한 쇄신이 맞느냐는 내부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가 계속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높아지는 윤호중 사퇴 요구, 여야 대장동 특검 동상이몽. 네, 민주당 비대위가 계속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일 이제 초선 의원들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만난다고 하니까 가부간에 이제 윤호중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비대위가 광주를 찾았어요. 이제 국립 5.18 묘지도 참배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광주에서 회의도 열었어요. 근데 그 비대위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장 밖에서는 또 시위도 열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광주시당에서 첫 지역회의를 가졌는데요. 회의장 밖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각성하라, 검찰개혁, 언론개혁, 상설특검 설치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광주를 찾은 윤호중 비대위원장 자신의 사퇴론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취재진이 민주당 86 의원들로 구성된 더 좋은 미래가 윤 위원장 사퇴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입장을 묻자 직접 의견을 듣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항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면서 내일부터 이 초선과 재선 의원 간담회도 있으니 소속된 분들이 오셔서 충분히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전 후보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대선 패배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 현 상임고문이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본인의 SNS에 이 상임고문을 위로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이 상임고문은 김 의원의 게시글에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기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이틀 전인 14일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첫 비대위 참석 소감글을 리트윗하기도 했는데요. 패배의 원인을 찾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는 박 위원장의 글 중 일부를 따로 발췌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미안하다, 감사하다, 제가 부족했다라는 짧은 글을 썼는데요. 지지자들은 해당 게시글에 너무 오래 쉬지는 말라는 등 이 상임고문을 향한 응원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아직 공식적인 활동은 하지 않지만 SNS를 통해 감사의 표시는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내에서 비대위에 대한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 상임고문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이제 여야 공방이 상당히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대장동과 관련된 몇 가지 속보를 좀 짚어볼게요. 대장동 40억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40억 원대의 성과금을 약속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 수사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김만배 씨로부터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울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남시 의장에 당선된 뒤에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서 조례안 통과에 찬성하는 시위를 열도록 배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안건이 부결이 되자 투표 기회가 보장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거수 방식으로 재투표를 해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 측은 오늘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자, 앞서 뉴스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대장동 수사가 부실하다면서 이제 김호수 총장의 거취하고도 연결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이제 구속이 된 곽상도 전 의원 내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가 돼서 내일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기타 핵심 인물들의 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정의당 관련해서는 어제 논란이 하나 있었죠, 백 반장. 네, 어제 정의당 강민징 청년 정의당 대표가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논란으로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청년 정의당 당직자 일부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강 전 대표가 갑질을 했다고 폭로한 건데요. 당직자들은 강 전 대표가 운전 수행, 택배 반품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면서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도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강 대표의 갑질로 인해 퇴사한 당직자가 여러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갑질 논란이 계속되자 강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당 내부에서 노동권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한 데 책임을 통감을 한다면서 소명할 것은 소명을 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정의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간 정의당에서 노동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정의 없는 정의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영욱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강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여부는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왔던 속보죠. 이번 사전투표에서 이제 선관위가 부실 관리로 논란이 컸는데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거죠. 네, 유권자들 향해서 이른바 난동을 부린다 이런 표현을 썼던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건데요. 사무총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사무총장의 사의가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최근 불거진 김 사무총장의 아들 논란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 사무총장의 아들의 선관위 이직과 승진, 해외 출장 등과 관련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면서 날 세우는데요. 무능과 편향으로 일관했던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사무총장이 그만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냐면서 선관위 최정점에 있는 노 위원장의 사퇴가 시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높아지는 윤호중 사퇴 요구, 여야 대장동 특검 동상이몽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갑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경호 문제가 불거지면서 광화문 대신 용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실로 쓰겠다는 건데 오늘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던 윤석열 당선인. 그런데 갑자기 용산이 새로운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청사가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뀐 이유, 대통령 경호 때문입니다. 세기를 낼 때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통령실을 국민 근처로 두기로 한 데에 따라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음을 알게 됐습니다. 광화문의 보안 문제 이미 제기가 됐던 사항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일성으로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지만 역시 경호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경호와 의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셨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결론이라 믿지 못했던 걸까요? 사전 검토를 마쳤다던 윤석열 당선인만 머쓱해졌습니다.
경호 문제라든가 외빈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당장 인수위 때 준비를 해가지고 임기 첫날부터 가서 근무를 하고. 새롭게 떠오른 용산. 일단 경호는 합격정이란 평가입니다. 네, 현재 서울에서 그 정도의 경호를 할 수 있고 경비를 할 수 있는 곳은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존 청와대와 뭐가 다르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현재 청와대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지금 군사기지입니다, 사실상. 근데 글로 들어가는 게 현재 청와대에 있는 거와 뭐가 다르냐. 윤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를 약속하며 내세웠던 명문, 국민과 소통이었습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청와대란 구중궁궐에서 국방부란 군사기지로 옮겨간다라 국민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건 매한가지일 듯 싶습니다. 여기에 관저는 따로 마련한다는 구상이죠. 시민들의 불편도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 차량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 모터케이드가 매일 아침 저녁 이태원을 관통한다면 매우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사를 가려면 국방부가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채 2달도 남지 않은 윤 당선인 취임 시 그 전에 이전이 가능할까요? 지난 70년간 다져진 국방 시스템의 허브인 동시에 어림잡아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여된 국방 자산이라는 점에서 만약 이전한다면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결국 그 피해는 안보의 공백이나 국방 자산의 매몰로 귀결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군은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은 절대 복종합니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은 절대 복종한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에서 탈피하겠다는 목적도 있죠. 그런데 이 논의 과정이 너무 비민주적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외교부 청사라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거 하고, 이쪽에는 국방부에 있는 거라고서 또 나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공간으로는 총리 공간도 얘기를 하고 또 외교부 장관 공간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대통령이 무슨 왕이에요? 정치권 안팎에선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에너지를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인수위가 할 일 많거든요. 네. 집권 초기에 중요한 일 많습니다. 네. 근데 청와대 나오냐 안 나오냐, 용산 가냐 안 가냐 이거 가지고 그렇죠. 이 에너지를 소비할 시기인가? 좀 회의적이에요. 그 제왕적 권위의 상징을 좀 바꾸고 그 인식을 바꾸고 청와대의 경호 경비 이 보안의 수준을 좀 낮춰서 시민 접촉면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맞지. 대통령 집무실, 결국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공간이죠. 장소가 가진 상징성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일단은 청와대로 들어가서 직무를 보라는 겁니다. 다만 현재 청와대의 구조, 대통령 집무실이 비서진들과 함께 일을 하기엔 이렇게 나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 청사에서 대통령과 수석 비서관들하고 그냥 일반 비서관, 행정관들하고 자유롭게 좀 지나다가 만나서 이렇게 현안들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됐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현재 여민 1, 2, 3관 건물을 통폐합해서 새 건물을 거기다 하나 짓고 대통령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고 본관은 행사용 장소, 그다음에 관저는 숙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일부에선 청와대의 풍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글쎄요, 풍수도 사람하기 나름이겠죠. 이런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제대로 하자라고
라고 하는 거를 예산까지 제가 만들어 놓는 일을 했거든요. 일부에서 뭐 풍수가 안 좋다, 거기에 있으니까 뭐 대통령의 말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저는요, 굉장히 좋은 건축과 좋은 도시라고 하면은 풍수가 나쁘더라도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좋은 건축이고요. 대통령실 이전 문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당선인의 의지입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현재도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정난 건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당선인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제왕적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 대통령실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와대라는 집 속에 있다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집을 딴 데로 옮기더라도 지금 헌법에 있는 그 권한을 갖다 막강하게 휘두르면은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를 꾸릴 사람들, 인수위 인사를 보면 대각 윤곽이 잡히는데요. 윤석열 인수위의 특징 가운데 하나, 바로 돌아온 MB맨들입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윤한홍, 김은혜 의원들이 주요 요직을 꿰찼는데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히 외교안보 분과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실패를 반복하려 한다. 재탕 삼탕이다. 2기 MB정부다 나를 세우고 있는데요. 보수 정권의 인사들을 재규합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김태효 교수, 이종섭 전 합동 참모차장 등 MB정부 출신 인사들이 빽빽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 그룹인 이른바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의 상당수가 친이명박계 정치인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김태효 인수위원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전략을 짠 인물로 알려져 있죠. 대북 강경책으로 회귀해 동북아의 균형을 흔들 거다 공세를 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국제 정세와는 어울리지 않게 사드가 주권 문제다 이런 이제 발언을 쉽게 하고 있는 분들이 새 정부에 조금 요직에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서 주가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약간 사실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론자로도 꼽히는데요. 특히 일본의 우호적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정보 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처리하려다 그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서 물러나기도 했었죠. 논란이 됐던 당시에 과거에 썼던 논문들도 함께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윤 당선인 대선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유사시 한반도에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김 의원이 인수위에 합류를 하자 자연스럽게 이 발언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유세 의원이 했던 논문을 보면 유사시 한반도 개입이 필요하다는 걸 좀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발언이 이제 윤 당선인께서 토론 시절 때 토론에서 나와서 비슷한 발언을 하셨잖아요. 당선인이 토론 때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것은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 부분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 게 뻔한데 왜 굳이 김 의원을 인수위에 합류시킨 걸까요? 더욱이 김 의원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생각도 남다릅니다.
사위대를 군대라 칭하지 못하고 외부 세력에 맞서 주권 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일본이 머물러 있어야만 일본을 평화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심지어 현재 재판도 받고 있죠. 이명박 정부 당시 군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임페리오 인수위원 관련해서 아직까지 재판이 연루 중이라서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검증하는 곳은 당선인 비서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판단이 있으셨겠죠. 예, 수고하십시오. 인수위 측 김 의원 관련 논란을 몰랐던 건 아닐까요? 김태호 간사 같은 경우는 예전 MB 시절 때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임명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MB 시절에 과거에 청와대에 있었을 경우에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지 일단 말씀 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늘 김은혜 대변인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제로다. 그러니까 들어갈 가능성은 이제 제로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지금의 청와대에 가지 않는다는 것만 100%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사안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중간에 잠깐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요즘 이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했는데 검찰 개혁 등 복잡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장 바람직한 건 검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조언을 했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검찰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면은 검찰이 또 이상해진 검찰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는 것이 당신네들 자꾸 이 권력기관을 활용해 먹기 위해서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걸 스스로가 판단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 제발 거기에 대통령이 관심을 안 갖는 것이 가장 소위 개혁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다 그렇게 봅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당선인은 정치 보복은 안 되지만 법에 어긋난 것은 처벌해야 하지 않냐는 말 많이 하는데 절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적폐청산할 때 정치 보복하려고 한 건 아니라면서도 초기 정권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검찰 힘 키우고 거기다 쏟아 부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 하면 적폐청산밖에 기억나는 게 없게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뒤에 주민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았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이번 취임식의 핵심 비전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평소에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 그리고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었다면서 이를 중심으로 국정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역균형과 세대, 지역, 그리고 갈등과 격차 해소 문제도 함께 담겠다고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장이 지금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도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죠. 네, 이른바 DJ계 총리설 이런 언급이 있는데요. 이 박주선 위원장은 그만한 능력이나 경륜이 받쳐주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작은 미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고요. 다만 크게 기대를 하거나 바라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습니다. 바라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이 평가해 주셔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 특별위원장을 맡았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개헌 문제를 포함해서 세종시 관련 문제를
모두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김병준 지역균형특별위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세종시 설계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세종시와 관련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모든 걸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세종시를 행정을 뺀 실질적인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 문제도 논의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투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대통령실 용산 유력 청와대 안가 대통령이 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빈입니다. 민주당이 20대 여성의 정치 신인을 공동 비대위원장에 앉히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젠더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대항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겠죠.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대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한 민주당의 카드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20대 여성인 박 비대위원장 N번방의 실체를 처음으로 폭로한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였죠.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벌여왔는데요. 그러다 지난 2020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활동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지난 1월 박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캠프 합류로 이어졌죠. 박 비대위원장으로선 제도권 정치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는데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피해 지원을 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두렵게 하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는 공약으로 가뜩이나 신고가 어려운 성폭행 피해 신고를 더 어렵게 한다는 그 말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가장 두렵고 끔찍합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선거 막바지 이 후보에 대한 2030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결국 공동비대위원장이란 중차대한 직책까지 맡게 된 겁니다. 자, 박 비대위원장을 당 쇄신을 위한 새 얼굴로 내세운 민주당. 좋든 싫든 특정 버스에 탑승하게 됐는데요. 바로 젠더 버스입니다. 이 버스에는 이미 전부터 자리를 잡아놨던 분이 있죠. 여성가족부 폐지가 무슨 반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거 전략으로 젠더 갈라치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30 남성들의 표심을 끌어온 공만큼은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항마로 내세운 게 박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석인데요. 2030 여성을 대변한 박 비대위원장으로 맞불 놓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물론 당내에서는 스스로 젠더 프레임에 갇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요. 오히려 이렇게 젠더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게 나쁘지 않다는 기류도 일으키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2030 여성의 마음에 멎었던 박지현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박지현 대 이준석이라는 이런 거대한 프레임도까지도 생겼는데요. 이런 우수하고 좋은 자원들이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짜서 어찌됐든 젠더버스에 동승하게 된 박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 아니나 다를까 벌써 1라운드를 치렀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비대위 구성을 두고 혹평을 내놓은 건데요. 비대위원장 김혜영 이런 게 기대되고 두렵지 180석 정의당은 두렵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180석 정의당 민주당이 소수자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아냥에서 나온 말인데요. 소수자 정치는 페미니즘 등 여성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정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박 비대위원장 결코 소수가 아니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소수자 정치라고 하기엔 민주당의 입당러시가 그것이 아니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10만 명이 넘게 선거 이후에 신규 입당을 했고 지금도 입당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수자 정치라고 하기엔 그 수가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낸 셈입니다. 여성 등 특정 계층에만 초점을 맞춘 쇄신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의 확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염려를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민주당을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 일구겠다 포부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불평등 이슈를 완화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도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권면 폐지라던가 부처를 통폐합하여서 그 고유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젠더버스에 동승한 상황이 탐탁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20대 여성 비대위원장 대 30대 남성 당대표의 대결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요. 젠더 논쟁에 공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지방선거 준비에 집중한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공천 혁신 등을 내세우며 다시 운전대를 다잡았는데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투명하지 못한 공천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지분 나누기 같은 어떤 구태와 가까운 형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공천의 방향을 보일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 택시 면허까지 보유하고 있지만요. 이 대표가 운전대를 잡은 택시는 믿기 어렵다는 이들도 있죠.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이 대표와 당대표 경선에서 혈전을 벌였던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막판 이 대표 때문에 선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8% 이긴다, 10% 이긴다 이렇게 하니까 뭐 8 내지 10%? 안 찍어도 이기네? 하고 안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선거는요, 절박해야지 이기거든요. 이 대표 비판을 쉽게 넘기는 스타일은 아니죠. 다만 이번엔 본인이 아닌 호위무사가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핵관으로 꼽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입니다. 이핵관답게 이 대표가 즐겨 쓰는 용어로 나 전 의원을 반격했습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후배 정치인에게 막말 프레임을 씌우게 해가지고 과도한 젊은 사람들이 이걸 억까라고 합니다. 억지로 까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막말이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억까를 중단하시는 것이 네거티브 논쟁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당대표 경선 토론에서 경쟁자인 나 전 의원에게 했던 말이죠. 김 실장은 이 말을 고스란히 나 전 의원에게 돌려줬는데요. 부하내동해 억까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AI 윤석열, 59초 쇼츠, 페이스북 단문 공약 등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 주목받고 캠페인을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냐면서 이 대표의 공을 치켜세우기도 했는데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향한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비대위는 흐트러진 당심을 한데 모으고 지방선거를 총지휘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죠. 그런 만큼 당의 명운을 20대 정치 신인에게 맡기는 건 아니란 처사라는 비판도 있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는 10년의 나라는 운전 경력이라도 있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이제 막 면허를 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젊고 여성이고 본인이 실제로 또 노력을 해왔잖아요. 본인이 그럼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뭐 방송 언론이든 활동을 하면서 능력으로 실력으로 검증받아야죠. 박 비대위원장도 이런 우려의 시선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력은 짧아도 열정이나 의지만큼은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며 결의를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나이도 어린 게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가 닥친 위기를 알고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뭐 사선, 오선 의원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자, 오늘은 여야의 두 젊은 리더들을 둘러싼 소식을 정리해봤는데요. 둘을 바라보는 당 내외 시선은 말 그대로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지방선거는 젠더 대결 구도 이대녀 박지원 대 3대남 이준석. 네. 어제 뭐 저희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인가요? 네.에 대해서 당대표급 의전을 이제 검토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본인이 먼저 요구했다라는 그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음모론이고 가짜 뉴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사안이죠.
자, 앞서 저희가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의 여가부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서초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이 여성가족부 격상을 주장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공개 지적을 했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비판이나 지적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자, 이를 두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상식에 맞지 않은 짓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대표가 무슨 후보가 약속한 거를 갖다가 그게 반대하면 되느냐는 얘기는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보기에 선거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잘못 해석하다 보면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오세훈 캠프에서 그 청년 담당 그런 걸 했다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청년들 표가 많이 나왔다고 올랐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표가 다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갖다가 이게 제대로 분석을 할 적에 너무 편향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자, 이어서 이 젠더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별로 해결 방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20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특별히 우대를 한다고 착각을 해서 정치권에서 부채질을 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여가부 폐지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죠. 남성 쪽의 편을 들려고 여가부를 없애야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고다 나를 세웠는데요. 윤 당선인이 선거 때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여가부의 기능이 단순히 여성 문제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암담하게 보인다면서 여성가족부의 기능 중 제일 중요한 게 가족정책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부가 가족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이제 당선인에게 건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제 곧 합당 논의에 들어갈 분위기인데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합당에 반대했다면서요? 네, 권은희 원내대표는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 수용하기 어렵다 하면서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대 입장 표명하면서 자신에 대한 당의 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는 탈당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제명을 요청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공동선언에 합당이 이미 포함된 사안이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 지도부로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음이 전제된다라고는 했는데 개인적인 소신은 다르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권 의원은 이어서 선거와 안 대표의 첫 출발을 위해서 이야기를 미루고 칩거하고 있었다면서도 정치인으로서 과정에 대한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2016년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호남에서 이제 겨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다시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국민의당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서로 같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안 대표, 저, 동지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뭐 그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나 안철수 대표나 또는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두 합당은 상당히 서두르겠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면 틀림없고요. 일단 흡수통합 형식으로 신속하게 합당을 추진한다는 쪽으로 일단 방향이 잡혀 있는 분위기긴 한데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한마디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힘과의 합당 대신에 공동정부의 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네, 그 손 전 대표는 그 페이스북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안철수에게 다당제 소신과 합당의 현실은 모순으로 남아있다면서 이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합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을 유지하면서 안철수가 국무총리나 다른 중요한 정부직을 맡는 것이다. 통합정부가 아니라 공동정부를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가 이번 대선 출마 선언과 단일화 선언 기자회견 등에서 줄곧 다당제를 강조했었던 만큼 국민의힘과 합당하지 않고 안 대표와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손 전 대표는 안철수가 정부직에 있으면서 독립적인 정당을 유지하면 국민의당은 정계 개편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 정치에서 제3지대가 유지되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대녀 박지연, 3대남 이준석, 젠더 대결 구도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보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백반장 수고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준비 많이 해서 와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